안녕 여러분. 오늘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도죄는 순수하게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그 재물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법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재물이라는 것은 유체물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다 재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뭐냐?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 가능성, 재산적 가치, 가동성, 적법성. 이 관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재물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힘이 작용해서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흐르는 그 많은 바닷물은 우리 인간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없어요. 다만 그게 인천 앞바다에 흐르는 바닷물이 월미도 횟집 수족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족관의 주인은, 횟집의 주인은 그 수족관에 들어있는 바닷물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란 의미예요. 또 우리가 그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쳤을 때 그 번개는 우리가 인간이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못 되지만, 그러나 이 형광등을 흐르는 이 교실에서 형광등에 흐르는 이 전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껐다 켰다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는 또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소극적인 가치가 있어도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에 있는 어렸을 때 6살 때 찍은 그 사진은 내가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 누구도 사지 않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그 사진이 나에게는 주관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동성의 문제인데요. 이 가동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과연 재물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절도와 강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은 절도, 강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의 땅을 침범해서 을의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그 갑의인은 절도죄가 아니라 경계침범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 가동성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의 문제입니다. 자, 적법성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982 2967 판례입니다.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 없는 자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전산 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 이것은 분명히 금제품에 해당하거든요. 불법으로 만든 물건이니까. 근데 그것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
발맥에서 뜯어간 행위, 그것은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 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란 이유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고, 따라서 그 작물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재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예,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인 점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한 5개 정도 공부해보고, 또 타인 소유의 재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6개 정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이 점유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타인 점유와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83도 3027 판례입니다. 인장이 든 돈깨짝을 사실상 별개의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 가옥에 보관 중이었고, 처가 그 돈깨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안에 든 인장은 남편과 공동 보관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그 인장을 취거해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 소유, 공동 점유하거든요. 특약이 없는 한. 그러면 남편이 소유하고 남편이 점유하는 이 도장을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멋대로 취거해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야? 남편 소유, 남편 점유의 도장을 취거한 것이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 판례 84도 3024 판례입니다.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문중의 산을 관리하는 X라는 산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산지기가 문중 소유, 문중에서 소유하는 이 성물들을, 문중의 그 산소에 설치된 성물들을 멋대로 반출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중 소유, 문중 소유의 이 성물들은 문중, 예를 들어서 문중의 종손이랄지 이런 사람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에 산지기가 결국 이거를 반출한 것은 문중 소유, 종손 소유의 점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2008도 3252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어서 전기가 소비되는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왜 이렇게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는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 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 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임차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임대인 소유, 임대인 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소유, 임차인 점유에 전기를 썼을 뿐이니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는 더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검사는 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판례의 핵심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동거하던 X녀가 갑이 급히 사망하니까 X는 자기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던 집 문서, 땅 문서가 들어있던 가방을 상속인 을과 병이 발견하기 전에 몰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X를 절도죄로 기소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의 점유와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점유도 사실상의 지배지만 형법상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보다 훨씬 더 사실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되고 또 점유의 상속도 인정되지만 형법상으로는 간접 점유도 또 점유의 상속도 인정하지 않아요. 민법상의 점유는 조금 더 사실적인 개념이라 하지만 좀 더 관념적이라면 형법상의 점유는 좀 더 사실적 개념이에요. 그게 민법과 형법의 점유의 개념의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즉 갑이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갑의 모든 권리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갑의 이 가방에 대한 권리, 또 이 집에 대한 권리, 모든 게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갑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지만, 그러나 점유는 승계되지 않는 거죠. 점유는 상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점유는 언제 상속인들이 이 가방에 대한 점유를 언제 취득하게 되느냐? 상속인들이 이 가방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상속인들이 이 가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X로서는 갑이 사망해서 가방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됐지만 아직 점유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X가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란 얘기죠. 왜? 절도죄 객체는 타인 소유, 즉 상속인 소유, 상속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되는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왔지만 점유는 아직 상속인에게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X인은 절도죄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판례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 판례는 2016도 15492 판례입니다. 갑은 강제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 집행을 했는데, 피고인이 인도 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 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해서 절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도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 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 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가 냉장고 판례하고 비슷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 정도로 타인 점유와 관련된 판례들 5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소유의 재물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6개의 판례를 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97도 3425 판례입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한 없이 식지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요. X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 갑의 허락 없이 멋대로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년 뒤에 감이 열렸네. 그거를 X가 자기가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멋대로 땄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갑이 X를 절도죄로 고소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에 뭐라 하냐면 X가 갑의 땅에다가 함부로 감나무를 심으면 이것은 민법상 부합의 원리에 의해서 갑소유가 된다. 그리고 감나무에 설린 이 감도 마찬가지로 갑소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X가 모발 이식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머리에 모발을 심었다. 그럼 갑소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모발에서 생기는 비듬, 이것도 역시 갑소유란 말이에요. 따라서 X로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감을 땄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판례는 2002도 745 판례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정보라는 것은 관리 가능성이 없죠. 사람이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복사하거나 출력해가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정보는 재물이 아니니까 복사하거나 출력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또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가는 경우에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복사를 해서 가져간 것뿐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이 판례는 2002도 5090 판례입니다. 식품 적격업 영업허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영업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X에게 부탁해가지고 네 명의를 빌려서 영업허가를 좀 받아다오. 그러니까 X가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갑에게 대여했어요. 이 X가 대여자죠. 그 다음에 이 갑이 차용자가 되겠죠. 그런데 갑은 자기 대여를 받은 이 허가증을 갖다가 자기 가게에다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X가 뭔가 심사가 나빠졌던지 갑 허락 없이 멋대로 이거를 가져와 버린 거야. 영업 허가증을.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겁니다. 설령 갑이 X에게 명의를 빌려서 그 영업을 하더라도 이 X가 갑에게 이
병이 대여 약정에 의해서 발급된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순간 갑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X로서는 갑소유, 갑점유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멋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맹신탁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맹신탁을 강의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맹신탁이 가능하지만 왜? 등기로 소유권 이전되니까. 그러나 동산에 대해서는 맹신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동차나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맹신탁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X라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 갑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어요. 맞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맹신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X입니다. 그리고 명의상의 소유자가 어머니 모죠. 어머니. 자, 그런데 문제는 X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질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권의 경우는 질권자가 점유하니까. 자, 그런데 X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이 자동차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이긴 하지만 우리 대법원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명의수탁자 소유 그리고 질권자 점유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왔으니까 결국 XA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2010도 11771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이 판례는 2006도 4498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수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 명의수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분명히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공모를 해가지고 명의수탁자가 소유하고 명의수탁자가 타고 다니는 점유하는 이 자동차를 멋대로 가져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뭐야? 명의신탁자 소유, 명의신탁자 점유,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절도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까 판례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 끝으로 2012도 15303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하여 갑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 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갑 사이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갑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절취했으니까 결국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자동차를 절취했으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 판례는 한 10개 이상 되죠. 이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 판례들을 반드시 숙지해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특강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